태종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조선의 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양녕이 저지른 겁니다. 조선을 뒤흔든 초유의 세자 스캔들. (1417년 2월) 세자인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하루는요, 세자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어리라는 사람이에요? 네. 즉 얼굴이 곱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사실 실록에 아주 예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2명입니다. 바로 장희빈과 어리. 아, 딱 둘이에요. 아, 근데 네, 두 예전에 몇명 배운 것 같았어. 장희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2명이구나. 어리. 자, 그런 어리의 소문이 또 이 세자 귀에 들어간 거죠. 바로 양녕대군의 호기심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양녕대군은요, 예쁜 수가 놓인 주머니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리를 만나려고 세자궁 담도 넘습니다. 야, 담을 넘는 사랑. 어떻게든 이 어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어리를 세자궁 안까지 데려와서 몰래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비밀 연애네. 자, 그런데 이 세자가 만나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기생? 기생보다 더 한 거죠. 막 노비? 노비? 노비 쪽. 자, 이 충격적 정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왔다. 느낌 왔어요? 네, 어리는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그녀는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어리는 종이품,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이었던 겁니다. 전직 관리의 첩이란 걸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요,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말 큰 잘못 아닌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삼강오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강오륜은 이제 유교 국가의 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삼강오륜의 윤리를 어기는 죄를 범했다. 이거는 세자는 물론이고 왕실 전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자의 간통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리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 세자궁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원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분노한 태종은요,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서 아주 잔혹하게 국문합니다.
대다수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초리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에 사람을 배웠으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너무 오. 화나셨다 이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종의 분노. 당연히 세자 양령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태종은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번에는요, 태종이 세자에게 이걸 하라고 뜻을 전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반성문 읽었잖아요. 종묘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그 종묘, 거기서 세자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읽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그옵니다. 이 나라 조선들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 당시 양녕대군에게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자는요, 절절하게 반성하면서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매 사냥과 여자, 술과 음악, 4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영원히. 와, 안 살겠다는 건데. 삶을 포기하겠다. 네, 삶을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양녕 대군의 모습을 본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글을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자가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도록 하는 정말 극단의 조치까지 쓰면서 세자인 큰아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세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정말 태종의 정말 노력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로부터 1년 후 1418년 3월 태종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양녕대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아니네? 예원 씨, 어리를 만나서 아기를 낳아요. 정답!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라는 표정을 하시니까 내가 좀...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요? 언제예요? 양녕대군이 1417년 2월에 반성문을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1418년 2월에서 3월쯤에 아이가 태어났다? 2월, 3월? 근데 2월, 3월 반성문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5월이나 6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월, 3월에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세자가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은 직후에
바로 어리를 만나야 지금 이렇게 시차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눈물의 그런 반성문 뭐예요, 그러면? 자, 이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부자 사이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까지 마음이 동할 정도로 왕실을 넘어 한양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생 초효갱. 초효갱의 명성은 조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 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효갱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초효갱 때문에. 네, 오호.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영과 초효갱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초효갱과 간통을 저지른 남성 누구죠? 이영. 예, 이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씨 성의 외자 이름을 가진 남자. 감이 오시죠? 왜냐면 왕자. 자, 확인해 보시죠. 초효갱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효갱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이군이 평원대군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왕실 서열상 서자인 화이군은 적자인 평원대군보다 서열 낫죠. 낮았죠. 그러니까 초효갱과 화이군은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왕자와 성 스캔들로 얽힌 초효갱. 자, 그렇다면 초효갱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 화이군 이영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아하. 평원대군은 엄청 좋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에헤이. 아하. 일찍이 첩액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아,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아니 그 첩액부면은 뭐예요? 아내의 큰아버지의 종첩을 훔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 큰아버지면 그러니까 장인어른 형제의 첩이잖아요. 그 어르신의 첩까지 탐하여서 애를 땄다고요? 네. 아니 이런 사람이랑 간통을 하죠? 자, 화이군은요 굉장히 여색을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효갱. 초효갱.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효갱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간통을-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효갱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화이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난잡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간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여갱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여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당시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 그리고 몇몇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정에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활쏘기 대회야. 네. 왜요? 아직도 느낌 안 오세요? 아 지금 단종이 지금 조금 이제 물러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성대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단종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 비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맞나요? 정확합니다. 와. 결국 화이군이 어디에 휘말리는 거예요? 영모의 그렇죠. 영모에 휘말리면서 희대의 간통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화이군의 간통이 이슈가 된 게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 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여갱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이군을 유배 보내는 거죠. 근데 활쏘기를 뭐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영모로까지 보일까? 자, 그러면 화이군은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여갱은 무사했을까? 근데 초여갱도 일단은 좀 벌을 받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벌 받잖아요.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여갱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여갱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여갱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여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여갱은 이후에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연회에 섭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더 높은 사람이 초요갱을 지켜줬어요. 와, 그러면은 드라마인데. 초여갱은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조선시대엔 수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벌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납부하면 실형을 받은 걸로 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여갱이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초여갱이 법대로 해결한 이후에 신하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 예의주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초여갱을 향한 비난에 불이 붙으면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곤장을 안 맞았다고 해도 돈을 냈으니 이미 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괘씸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그런데 그때 한 신하의 글을 본 단종이 초여갱을 벌하지 않겠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단종이 초여갱을 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뭐 거의 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한 거. 정답. 단종이 내가 첩으로 삼켰다. 아니,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오답. 특이한 이유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정답. 딱 그렇게 하려는 순간 이제 네. 박연이 등장합니다. 아, 박연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봐달라. 오답. 하지만 접근법 너무 좋습니다. 정답. 네, 정답. 초요갱이 독보적으로 너무 잘했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공연이나 행사가 퀄리티가 많이 내려간다. 중요한 인물이다. 맞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 100%의 승부는 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씨. 정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초요갱이 궁중 악무 전수자라서 내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아, 전수자님. 전수자. 그러니까 의정부 신하가 단종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종대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전수받고 연습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내칠 수 없습니다. 와. 초요갱이 세종 때 새롭게 만든 음악과 춤을 익히곤 했잖아요. 그중에 초요갱 혼자 전수받고 익힌 궁중 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악무를 연회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초요갱이 유일했던 거예요. 세종 때부터 활동한 초요갱이 궁중 악무를 익혔고 그 궁중 악무를 구현할 기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전수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내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아, 재능을 키워야 되나 봐요. 그렇게 스캔들 사건이 마무리되고 3개월이 흘렀을 무렵 1455년 윤유월 개유정난 이후 실질적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시대의 막이 열린 겁니다. 세종,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시대를 살게 된 기생 초요갱의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듭니다. 30대. 조선의 기생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접어들면 노기, 즉 늙은 기생으로 취급받고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요갱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 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요갱의 인생에 또 한 번 거친 파도가 덮칩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요갱이 치정으로 촉발된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간통에 이어 살인 사건이에요? 아우, 운명이 참 이게. 대체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날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인? 신자영이 오직 초요갱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영이라는 인물이 여종 2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초요갱. 초요갱 때문이다. 자,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초요갱과 신자영이 처음 만났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신자영은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 원종 공신이자 당시 예장도감 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던 관리였습니다. 예장도감 판관은요, 왕실의 장례와 관련된 실무를 보는 종 5품의 관직입니다. 자, 그런 신자영이 어느 날 기생 초요갱을 보고 푹 빠지고 맙니다. 초요갱을 곁에 두고 싶었던 신자영은 바로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신자영이 기생 초요갱을 들이면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왜요? 바로 신자영이 첩 초요갱에게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겁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집총 책임자? 그런 거 누가 원래 하는 건데? 아, 첩에게 첫 번째 아내가 할 역할을 넘긴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 대신 집안일을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일 관리의 개념은요,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이 쥐고 가정의 경제 전반을 관리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신자영이 그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에게서 빼앗아서 초효경에게 주고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효경은 정실 부인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거였죠. 초효경에게 푹 빠진 신자영이 정실 부인을 대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우. 자, 그렇다면 집안 정실 부인을 밀어낸 초효경, 종들이 곱게 봤을까요? 정실 부인 척을 하고 어. 있으니 안이 꼽게 봤겠죠. 그렇죠. 그런 종들을 보던 초효경이 신자에게 저 기분 나쁩니다 라고 일러 바쳤겠죠. 초효경의 말이만 깜빡 죽는 신자영, 감히 자신의 처백에 함부로 대한다면서 여종들을 벌했던 걸로 보입니다. 명성자자한 기생 초효경과 공신 출신 관리가 분란을 일으키니 그 사건 당연히 세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세조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인을 왕이 되게끔 한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그래서 그 회식도 자주 하는 이유가 공신들을 뭔가 이렇게 해주는. 아. 그럼 신자영의 잘못을 그러면 덮는 거죠. 맞아. 덮던지 아니면은 조용히 잘못으로 돌리던지. 신자영에 대한 세조의 판결. 초효경은 한양 밖으로 유배 보내고 신자영은 삭탈관직하겠다. 그 정도면 많이 보호해 준 거예요? 사람을 지금 2명 죽였어요 지금. 그치. 신자영도 죽을 판인데 그런데 초효경이 유배를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한양에서 초효경을 둘러싼 문제적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아 이쯤 되면 진짜 초효경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개담이 칠촌숙 신자영의 기첩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신자영의 친척 관계인 안개담이 초효경을 너무 좋아해서 간음을 한 거죠. 간음을 하려고 이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라는 인물이 신자영 집에 담까지 넘어서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방까지 넘어서. 자, 그런데요. 초효경을 덮치려고 몰래 그 방으로 들이닥친 안개담.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연 순간 안개담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에는 초효경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초효경 유배당했잖아요. 그러면 안개담은 초효경이 유배 간지 모르고 신자영의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초효경 이때는 한양 신자영 집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유배 간지 3개월도 안 돼서 초효경을 다시 한양으로 부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조가 즉위 후 다른 왕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많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희 그때 갔어요. 셋이 연애.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기억하시네. 아마도 궁중 연애 때문이었겠죠. 세조 역시 이거 초효경 재능 버리겠는 이거 아깝지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효경은 3개월 만에 다시 한양 신자영의 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안개담이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안개담이 들이닥친 방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초효경은 다행히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놀란 신장의 아내는 깍 비명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왕족이야, 높은 왕족.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딸도 보이잖아요.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양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양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동현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아,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불안해서 쫓아냈다. 네. 동현 씨, 땡. 네. 그 자,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던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어제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영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저기 지금 자, 그러니까 왕실의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오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생첩액에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귀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아,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면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네.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 영건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벌인 처, 즉 기처였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야.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이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난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 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 왔어요. 네. 아니, 외국의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 시대에는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큰 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건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남만이 아닙니다. 와. 아이.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팔에 다른 쪽 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복수 한번 해봅시다. 네 4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왜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이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그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희빈은 왕의 승언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쫓겨난다? 장희빈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이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 숙종과 생이별한 장희빈. 그리고 그녀가 궁에서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게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와. 자, 지금 숙종은 아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전 자리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자, 이 중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에 빨간색 가마 여기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현왕후.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숙종의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서인. 거고. 아, 그러네. 어우, 야.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빼고 있네.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황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드라마다. 그죠? 자, 그렇게 숙종과 인현왕후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 어느 날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장희빈. 장희빈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쫓겨났던 장희빈이 돌아와서 숙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뭐야? 왜요? 아니,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궁에 또 들어와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말고 역사를 알려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만난 적도 없던 인현왕후. 대체 왜 장희빈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상사병에 걸렸나 보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왕비의 덕목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있네요. 나는 어차피 왕비니까. 아니, 그랬다고 해도, 와.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나서는 덕분에 궁녀 장희빈은요, 쫓겨난 지 5년여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만난 장희빈과 숙종 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드라마에 있잖아요. 네. 그 헤어진 연인이
한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서 잘 지내.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지금.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시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연상이 되네요. 네. 자,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희빈 둘의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 부인 인현왕과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지.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이 숙종의 넘치는 총애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총애를 받는 장희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어? 왜요? 회초리?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초리 맞아요? 대체 누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을 매질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인현왕후가. 네. 그렇죠.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든 건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나선 겁니다. 대체 장희빈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를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일까요? 네, 사실 당시 지위를 따지면 장희빈은요 인현왕후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인현왕후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자, 그렇게 해놓고 인현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뭐야? 장 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렇죠.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궁녀에서 궁녀가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계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이나 필요해요? 노비져서 뭐예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이품 수기를 거쳐서 정이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시간에.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으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네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이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에이. 이게 시청률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현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여기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예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빈.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낳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느라고 아들. 자, 이 장희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류쇼 희비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친정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맺죠? 이리 쫓아라! 에? 신하들? 오 때린다. 와. 바로 장희빈의 엄마가 궁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가마가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엄마 윤 씨가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입궁을 했지요. 그때 덮개 있는 가마, 이걸 옥교라고 합니다. 이 옥교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 옥교는요, 4대 부집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집안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중인. 중인. 맞습니다. 중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중인 주제에 일부 양반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탔다? 야, 이건 조선의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거든요. 신하들은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을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급기야 장희빈 엄마의 옥교를 빼앗아서 불태웠던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희빈 어머니의 옥교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 숙종은요,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숙종은요, 불같이 화내며 일에 관계된 2명을 잡아다가 엄벌을 줍니다. 그 엄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2명 죽습니다. 숙종의 이러한 절대적 총애,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은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